어제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속보가 뜨더라고요. 강수현 씨 심정지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육십육 년생입니다. 올해 57살이시고 결혼은 안 하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해야 돼. 이게 뇌출혈 이런 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게 중요하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거의 최고 많대요. 가구 수 중에서 1인 가구가 거의 30%가 1인 가구라던데, 잘못하면 혼자 있으면 뭐 뇌출혈 된 줄도 모르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15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교재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예외 국토부 장관. 원래는 시도의사가 시험을 시행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 유의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네모.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앞에 용어정의 중개대상물은 이것저것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법 조문 가지고 장난친다고 미리 거쳐야 되는데 사후 거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한 번도 33번 시험을 이미 실시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원래 시도의사가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5번. 위탁을 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그 산업인력공단 적자겠어요? 흑자겠어요? 응시 수수료 28,000원 받는데 1, 2차 같이 보면 김종근 선생님 뭐라고? 흑자 적자 뭐라고? 완전 흑자? 지금 오늘 말한 거 다 틀렸어. 지금 말한 거 대답하는 거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그 재무제표 나와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치면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엄청 적자입니다. 한 몇천억 적자에 몇천억. 그 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돈 벌어가지고 다 뭐하냐 싶지만 직원 월급 주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엄청난 적자입니다. 검색해보세요. 몇천억 적자예요. 옛날에는 응시수리를 시도의사가 직접 시행할 때는, 제가 시험 볼 때는 5,000원 내고 시험 봤습니다. 1995년도부터는 5,000원 내고 시험 봤는데 지금은 28,000원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응시자격입니다. 응시자격은 등록의 결격 사유와 외국인도 시험,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교도소 복역 중인 자, 뭐 군인 누구든지 시험 다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제한도 없고요. 근데 못 보는 거는 오직 동그라미 3번 두 개밖에 없다.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 두 개만 시험 못 봅니다. 오직 두 개만.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일로 붙습니다. 부정행위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무효 처분일로부터.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무효 처분일입니다. 부정행위 한 날부터가 아니고 5년간, 그냥 5년이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무효 처분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무효처분일로부터, 무효처분일도 밑줄 치놓으세요. 앞에 5년 앞에.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된다.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된다. 허가받아서 대여하는 것은 된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다 X.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 안 됩니다.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안 됩니다. 허가받아서 빌려주는 것도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빌려줘도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됩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처벌 규정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동일한 행정형벌, 동일한 행정형벌 O, 동일한 행정처분 X. 즉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근데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인데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있으면서 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있기는요. 그 제가 물어봐서 그래, 있으면서 왜 빌리냐 물으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빌리달라 소리 안 하고,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취직하려고 하면 면접 보러 가면 자격증 걸고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자격증 걸고 실제 중개물을 자격증 있는 사람이 했다면 그거는 동업이지 양도 대여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어쨌든 그 자격증 걸고 하라고 면접을 해요. 그럼 또 다른 데 사무실을 차려주겠다. 저 사장님 있는데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뭐 다른 데 어디에 사무소 하나 더 차리려고 이렇게 하더라고. 왜 차리는지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주는데 왜 차리겠어요? 나중에 차려놨다가 중개업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자격증 따고 나서 개업할 때 권리금 받고 팔아먹으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개업을 하더라도 12월 자격증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12월부터 가급적이면 3개월 안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권리금도 최고 비싸요. 불나방들처럼 막 무조건 개업하려고 그래. 자격증 따자마자.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조금만 지나버리면 권리금도 많이 떨어져 버려요. 자격증 따고 나면 그때 권리금 최고 비싸다고 서로 하려고 하니까 다 개업을. 어쨌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자격증 걸고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취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그렇게 약간 위험하긴 하죠.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중간에 하다 계속 하면 되는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잖아. 올해 그 소득을 갖다가. 그러면 올해 근무해버리고 그만두고 나면 내년에 와서 세금 내달라고 전 돈 된 사람한테 말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니면 매출액의 몇 퍼센트, 10%를 나중에 세금을 위해서 적립해놓고 뭐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 이런 걸 미리 협상하는 거는 괜찮아요. 미리 협상하면 되는데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세금 나왔다고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 세금 부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자격증 걸고 하려면 그럼 세금은요, 이렇게 세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내가 내줄게 이러면 미리 그러면 10%씩, 매출액의 10%씩 이렇게 적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맨 밑에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이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회장, 사장, 대표, 대표자, 소장도 안 됩니다. 소장, 중개사무소 소장이 대표죠. 그 제가 현업에 있어 보니까 현업에서는 뭐 지역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돈 된 사람을 사장, 그러면 자격증 걸고 하는 사람을 소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누가 더 힘이 세요? 소장하고 사장하고? 소장 돈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돈 낸 사람이 힘이 세요. 근데 내부적으로 둘이는 사장이라고 부르지만 명함에는 사장이라고 새겨 다니면 안 된다고요. 명함에는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그냥 이름만 적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 이렇게 적으면 유사명칭에 걸린다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없기 때문에 자격증 걸고 소장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자격증 없어도 소장 고용해가지고 소장한테 계약서 쓰게 하면 불법은 아니라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쓰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판례가 있는데 이렇게 걸고 자격증 걸고 하다가 사장 돈 낸 사람이 내부적으로 사장입니다. 돈 낸 사람이 소장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도장을 챙겨가니 나가니까 도장 나놓고 가라. 도장을 왜 가져가냐 이렇게 했어요.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자격증 걸고 하던 사람이 자격증 전부 다 떼버리고 그 사장 돈 낸 사람 없을 사이에 그리고 폐업 신고해버렸습니다. 폐업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날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했어요. 저기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처벌받았어요. 벌금 받았어요. 그래서 벌금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돈 낸 사장이 고발했다고요. 업무방해죄로.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빼가지고 업무방해를 했다. 그래서 나는 폐업한 줄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도장 나놓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도장 나놓고 가라는 건 찍겠다는 이야기잖아.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없을 때. 즉 중개물을 자기가 하겠다. 그렇게 기책 사유가 돈 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즉 흔히 내부적으로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몰래 말 안 하고 자격증 빼도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자격증 걸고 하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빼버리면 된다고. 폐업 신고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그 뒤로 일어난 거는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폐업 신고하고 나서 일어난 거는. 그 폐업 신고하면 그냥 문자로 폐업 신고했다 알려주는 게 좋죠. 모르고 중개업 계속하다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으니까. 근데 또 시험에 나왔는데 자격증을 따놓고 취직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하고, 저같이 자격증은 있는데 취직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한 사람이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는 것은 법 위반이다 아니다? 뭐라고? 종군 씨 잠깐 조용히 해봐. 지금 왠지 종군 씨가 뭐라고 하는지 보라. 뭐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맞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자격증 땄으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죠? 아니, 자격증 취득했으면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16페이지 메뉴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험 시행 구분 실시. 요거는 시험에 박스 안에 있는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변별력이 없다고요.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은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요. 니은 시험 방법을 보면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1, 2차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직업상담사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 모두 1, 2차 구분되어 있고요. 구분되어 있고 다른 날 봅니다. 2차는 주관식으로 봅니다. 주택관리사도 40%가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객관식으로 내려고 같은 날 보고 있다고요. 또 너무 힘들다고 다른 날 보자고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됩니다. 참으시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직 지금 1, 2차가 구분되어 있는 시험 중에서 2차까지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유일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객관식으로 볼 수밖에 없냐 하면 응시자가 40만 명입니다. 수능이 50만 명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나 똑같다고 시험 공부하러 가는 사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도 재수생 빼면 40만 명밖에 안 돼. 재수가 10만 명이에요.
주변에 시험 본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친구들은 몰라요?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지 마.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되고 나면 한 일주일 그냥 책만 봤다 이야기하고, 되기 전에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친구고 배우자고 아무리 친해도 이게 다 말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다 말하면 또 떨어졌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상처받거든요.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 하면은 합격하고 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보통 그러더라고요. 전화하면 친구 아침에 전화하면 지금 바쁘다 뭐 하는데, 그냥 뭐 좀 일이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통하기 만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차인데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2차 시험을 시행합니다. 근데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모르니까 2차 시험도 보죠. 보지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1차 위주로 예습 복습하시고 7월 달부터 문제 풀 때는 이제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물론 2차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업은 안 빠지고 착실히 듣고, 1차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문제가, 1차 문제는 우리 아까 용어정의 중개사물처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별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든 공법이든, 공법도 크게 제가 볼 때는 생각할 거 없던데요. 암기를 해야 되지 생각할 게 뭐 있냐고. 왜냐고 물으면 뭐 도로 용어정의가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말한다. 그냥 그대로 암기해야지. 그 왜 그러냐고 그거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다 합해서요. 2차 합해서 60점. 1차는 1차 다 합해서 두 과목 합해서 60점. 2차는 세 과목 합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 시험 봤을 때는 공법이 1차였습니다. 8회 때. 그러면 1차 합격할 가능성이 또 과목이 하나 더 많으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과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수가 줄어듭니다. 한 과목 설령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차피, 그래서 지금 2차가 한 과목이 더 많으니까 2차가 합격률이 더 높아요. 1차보다. 어느 정도 공부돼 변수가 없다는 이야기. 과목이 많으면 한 과목 망쳐도, 과목이 10개면 나머지 9과목 잘 봤으면 한 과목 좀 못 봐도 40점 나와도 합격이잖아요. 딱 두 과목밖에 없으면 한 과목 40점 나오면 합격하기 힘들죠. 나머지 80점 받기 만만치 않잖아요. 과목 수가 적으면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두 과목이면. 옛날 공법이었어요. 8회 때까지는 1차가. 9회 때부터 공법이 2차로 갔어요. 옛날에 뭐 제가 처음 시험 봤을 때는 석사 학위 있으면 1차 면제였어요. 부동산 학과에서. 부동산 관련 학과에 석사 학위 받으면 경영학 석사, 뭐 경제학 석사 이런 거 받아도 다 1차 면제였어요. 1995년도까지는. 근데 지금은 추세가 다 공무원들, 뭐 옛날에 세무사 이런 거 법무사 공무원 하면 다 공짜로 줬잖아요. 이제 다 면제되는 거 없어졌어요. 마찬가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제 면제되는 거 없어요. 무조건 박사학위 받아도 시험 다 봐야 돼. 1차부터. 2차는 세 과목 합해서 평균 60점 이상, 과락만 없으면 합격입니다. 올해는 그 작년에 10월 달에 중개보수를 내리면서 협상안을 제시한 거예요. 협회하고 중개보수 내릴 대신에 상대평가 해주겠다. 이제 안 뽑겠다. 기득권 인정해주겠다. 너들 돈 많이 벌어먹어라. 이렇게 했다고요. 정치인들이든 누구든 약속 잘 안 지킵니다. 이미 중개보수는 이제 내려가 버렸잖아요. 개업공개사 요즘 별로 투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제 뭐 상대평가 한다는 말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당장 할 것처럼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상대평가 하기 어려워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상대평가 하면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대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만약 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최소한 5년은 주겠다. 이런 게 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 지금 현 정부 아직 현 정부가 아니고 새 정부 기조도 지금 뭐 민간 자율성을 맡기겠다는 취지인데 국정 운영 기조가 그걸 뭐 규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당장 상대평가는 안 될 겁니다. 상대평가 법 바꿀 필요 없어요. 지금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죠. 그 니은에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 그래서 1차에 불합격하면 2차는 무효니까 1차는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하면 2차 채점해야 하네요. 또 틀렸어. 합니다. 채점합니다.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 점수 다 확인 가능해요. 떨어져도.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너 가락 나왔지 물으면은 아니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런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요. 다 적발되니까. 산업인력공단 로그인 해봐라. 한번 보자. 내가 점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만약에 그렇다고 가락 나왔다고 진실로 이야기하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나라도 잘한 거 뭐 있냐. 밥을 잘하냐 빨래를 잘하냐 뭐 애를 잘 키우냐. 너 그럴 줄 알고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못 물어보게 입을 덮고 들어누워 있으라고 미리 밥 먹고. 그러면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눈치채고 그 시험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싹싹 빌면 그때 마지못해서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 X 회 32회 1차 합격하신 분은 올해 33회만 면제됩니다. 아파서 코로나 때문에 아파 입원해가지고 도저히 시험 못 본다. 올해 안 볼 테니까 내년에 보자. 안 됩니다. 군대 가도 안 됩니다.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해가 아닙니다. 해 하면 X. 왜냐하면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시험은 원칙 매년 1회 이상 시행 예외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시험을 10년간 안 볼 수도 있고 1년에 10번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 봅니다.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게 많아요.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입니다.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다음 해가 아니라 회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4번 시험 수당 등 직업인데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 법이라는 걸 이걸 보면서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요. 법은 국가가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줍니다. 근데 법은 만약에 이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급하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국가가 돈 나가는 일은 안 한다고요.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면 등기부 보고 믿고 그래 했다가 손해가 생기면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하고 책임져야 되니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건 그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도 항상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화에. 이거는 그 상담사 본인 개인 견해이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확실한 것은 판결을 받아봐야 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트 과거에 받으셨죠? 위원회 5개 위원회, 6개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 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상가의 경우 권리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주택은 권리금 없죠? 상가는 권리금이 있으니까 그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위원회 그래서 5개를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와 상가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프린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다음에 LH, 한국부동산원회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자, 그러면 심의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16페이지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그라미 1번 17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17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 숫자도 그 5개 위원회를 비교하면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국토부 1차관인데 국토부 장관 X. 그 다음에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 밑줄.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X입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잖아요.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셔야지. 이걸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 임기는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 모든 위원 다 원칙적으로 2년인데 3년짜리는 뭐가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이죠. 나머지는 다 2년입니다. 원칙. 위원회 운영입니다. 3번에 동그라미 1번 당연한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 2번 재직위원 과반수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11명 이상 7명 이상 11명 이하면 11명이면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국회의원도 300명이면 300명 중에서 151명 이상 출석, 76명 이상 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7일 동그라미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주관식 주택관리사 주관식 시험 보니까 주로 숫자를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를 주로 묻더라고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요약집에는 안 적어놨는데요. 시험에 나온 게 있는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요약집에 없죠? 그런 말? 없죠? 요약집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 X, 그 다음에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X로 출제됐어요.
호는 뭡니까? 상호간에 선출된 자가 호선된 자죠.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맨 밑에 간사 이런 건 안 해도 되고요. 18페이지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등입니다. 재척 사유라는 말은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 배제되는 사유입니다. 그 박스에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친족이었던 경우, 이것에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대리인이었던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이 어떤 자, 지금 이혼했어요. 사랑해요, 안 해요? TV조선에 보니까 나한일, 우리 이혼했어요. 그 프로 보니까 나한일이가 전 배우자한테 사랑한다니까 재결합하자니까 전 배우자 여자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던데요. 사랑한다던데. 못 봤어요? 텔레비전.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거 이혼한 사람들끼리 텔레비전 나오는 거 있더라고. TV조선에. 애틋하게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살 때는 뭐 같이 살면 또 싫다가 떨어져 있으면 약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즉 배우자 이 어떤 자도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에 있으면은 감정이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빠져야 된다고요. 안건 당사자가 전 배우자가 와도 정책심의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재척 사유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디거 시험에 나왔어요.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 그 김현장 법률사무소 이런 데는 보면 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 이런 걸로 위촉해가지고 자문료 주고 한다고요. 그 돈 받고 자문해주죠. 용역은 뭡니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용역 노무를 제공하는 거, 서비스 제공하면 돈 받고 하고, 감정도 감정료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때 대리인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법률 대리인입니다. 법률 대리인. 우리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하지만 민사 사건에서는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죠. 가사 사건에서도 법률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인이 뭐 받아요? 수임료 받잖아요. 변호사 수임료.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것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박스 밑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이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만약에 11명 중에서 1명이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안건 당사자가 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빼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명이 당했으면 10명 당한 사람 1명 빼고 나머지 10명이 과반수로 의결해가지고 기피 신청을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결정한다.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를. 동그라미 3번 위원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재척을 시켜야 되는데 전 배우자 이 어떤 경우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안 나오니까 모르고 재척을 안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스스로 나 안면 바쳐서 회의 참석 못하겠다 하고 회피해야 된다고, 스스로 피해야 된다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4번 국토부 장관은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장이 된다면 직원이 계약서, 고용계약서 적자고 하면 위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게 적는 게 좋아요. 위촉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거 적으면 최저임금 이런 거 줄 필요 없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적으면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이 사장 입장에서는 위촉계약서 적으면 그냥 해촉해버리면 끝이라고요. 정치인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다 위촉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해촉하면 끝이라고 그냥 바로. 근로계약서는 안 적는 게 좋아요. 저도 회사 다니다가 IMF 때
잘렸는데 책상도 다 치우고 없더라고요. 그만두라고 하는데 안 그만두니까. 그때는 그만두라고 하면 거의 그만뒀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은행 직원들도 예를 들면 결혼하면 다 여자 직원들은 그만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만 안 두죠. 그러니까 그만 안 뒀더니만 한 달을 급 줄 테니까 나오지 마라. 자리 없는데 어디에 앉을까요? 물어보니까 앉기는 어디 앉아. 자리 없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한 달을 급 줄게 이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이건 안 돼요. 그 근로계약서를 적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촉 계약서를 적으라고. 여러분이 사장이 된다면. 지금 현업에서는 계약서 안 쓰고 그냥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문서로 쓰는 게 좋아요. 사장이 자기 만약에 쓰면서 사장 몰래 계약하다 적발되면 몇 배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걸 다 적고 이래야 좀 급을 먹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사장 동의 안 받고 계약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나중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직원들 보조원이 도장 찍을 의무는 없지만 도장을 개업공개사와 함께 찍어도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장도 찍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도장 찍으면 책임감이 있잖아요. 나중에 잘못되면 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 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민사상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설령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 보조원도. 그러니까 사장도 직원한테 고용계약서 적는 게 좋고 직원도 적는 게 좋고 서로 문서로 적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7번 시험 출제 채점인데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 부동산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옛날에는 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위촉합니다.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만약에 동그라미 3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 장 및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19페이지 맨 위에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41번에 1번, 2번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41번에) 1번, 2번 8번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인데요. 요게 계략적, 구체적 동그라미 1번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죠? 기본서에는 이게 반영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근데 시험에 전년도 12월 말까지 공고해야 된다. X로 나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 시험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올 12월 달 되면 12월 되면 내년에 시험 언제 보는지 다 공고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법적으로는 매년 2월 말까지라고요. 그 2월 말까지인데 그 전년도 12월까지 했다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은 아니죠. 늦어도 2월 말까지니까 그 현실적으로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 공고합니다. 그래도 시험에 전년도 12월 말까지 하면 X입니다. 2월 말까지만 공고하면 됩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시험을 저는 4월 달에 시험 합격했다고 했어요. 4월 달 봤다 10월 달 봤다 이러니까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이제는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본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런데 작년인가 10월 달에 5주가 생겼어요. 맨날 4주만 있다가. 그럼 이게 4주째 토요일 날 볼 건지 5주째 볼 건지 회의를 거듭하다가 5주째 토요일.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10월 마지막 토요일. 5주가 있으면 5주째, 5주 없으면 4주째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29일이 5주째죠? 아마 올해도 5주째 거예요. 4주가 아니고. 구체적 사항 확정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이라는 숫자 오직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프린터 38번에 보면은 38번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별표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별표 찾았어요? 찾았냐고요? 저번 주에 야간에 나왔죠? 잘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 언제 나오는지. 그 가급적이면 아니 뭐 상관없어요. 낮에 나오든 밤에 나오든 상관없는데 리듬을 안 깨지려면 계속 하던 대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긴 해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금은 상관없는데 시험 보기 한 2달 전부터는 밤늦게 12시 넘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죠? 12시부터 한 2시까지 이때 잠 못 자니까 2시 넘으니까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딱 루틴을 정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나중에 되면. 지금은 아직은 좀 괜찮은데 갑자기 패턴을 바꾸니까 막 잠이 안 오다가 새벽에 잠들어가지고 골이 덜렁덜렁한 상태에서 시험 보러 들어가면 문제 읽는 것도 힘들어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머리 깨질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야 돼 시험. 왜냐면 지금 전부 다 뭐 혈관 터지면 안 된다고요. 머리 건강이 중요하지 뭐 시험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내년에 보면 되는 거고 도저히 안 되면. 강수현 씨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119까지 왔었다더라고 하루 전날. 근데 병원에 이송하려니까 병원에는 안 간다 해가지고 안 가셨나 보더라고요. 웬만하면 아프면 가야 돼요 병원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입니다. 1번 수수료를 과온합하면 가온합한 금액 전부 다 돌려줍니다. 과온합이라는 것은 초과해서 잘못해서 초과해서 낸 거죠. 다 돌려주고요.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응시 못한 경우도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3번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4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우리 프린터 39번에 8번 39번에 8번 9번 이거 프린터 어디 하는지 잘 모르면 못 찾으면 그냥 번호 적어놓고 다음에 찾아보시면 돼. 처음 오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프린터 받다가 요약집 받다가 필기했다가 말했다가 이러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따라가면 미리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취소하는 인원만큼 추가 접수, 즉 빈자리 접수를 합니다. 빈자리 접수. 취소되는 인원만큼 다시 접수를 받는다고요. 빈자리 접수. 근데 작년에도 보니까 빈자리 접수가 있었는데 첫날 바로 접수해야 돼. 이천에 학교 몇 군데 그 시험장이 배정돼요. 이천에? 예? 한 군데? 군포 제가 사는 동네도 한 군데 됐어요. 한 군데.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지금 사람 많은데 나 접수 못했는데 왜 안 되냐 자꾸 했더니만 한 군데 더 해주더라고. 자꾸 전화해야 돼. 민원 제기하면 더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군포는 2차만 볼 사람은 또 없어요. 1차만 두 군데 학교를 했고요. 2차만 볼 사람은 안산 가거나 안양 가서 시험 봤어요. 멀리 자꾸 옮기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침 일찍. 여기는 2차도 볼 수 있었어요. 이천에서는 작년에 1, 2차 같이 2차만 보는 분도 내나 거기서 그 자리에서 보고요. 같은 학교에서. 이차만 보는 분은 2차만 본 분들끼리만 같이 섞어서 봤어요. 사람이 2차만 보는 분이 안 많아서 그런가 보다. 많으면 2차만 보는 분만 따로 교실이 배정되는데, 그 2차만 보는 분들은 좌석을 그대로,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1년 수험 번호대로 앉아서 책상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1, 2차 같이 보는 분은 아침에 감독관이 들어가지고 좌석 배치표를 붙이죠. 어디 앉을지. 아니 또 안 앉는다고 바꾼다고. 왜냐면 어떤 분은 보니까 컨닝 하려고 막 책상에다가 막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배치표 다시 붙이니까 그 책상 들고 가서 옮기더라고. 책상 자기 거 가지고 그 컨닝해 놓은 거. 그러니까 감독관이 딱 보고 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그 앞에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끝날 때까지. 감독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컨닝하기 힘들죠. 그냥 오히려 이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맨 뒤에서 컨닝할까 봐 맨 뒤에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앞에는 안 보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 달라요. 이 감독관이 뭐 어떤 성향인지, 그거는 감독관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젊은 사람들이. 보통 뭐 한 명, 좀 나이 많은 사람 한 명 정도 있고요. 보통 교실에 들어가면 여자 한 명 감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거마다 다 달라요. 저도 작년에 딸이 그 감독관으로 들어갔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갈란데 서로 돈 그 한 나달 보고 7만 얼마 받았다더라. 한 나달 감독한데 하루 종일 하면 한 13만 원인가 받는데요. 그 알바처럼.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쫄병이 가야 된다고. 그냥 젊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귀찮으니까.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감독한 사람이.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안 하려고 한대요. 대부분. 나는 하루 종일 하는 줄 알았더만 하루 종일도 안 하고 그냥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오후까지 해가지고 밥이나 좀 사주지 하니까 싫어요. 딱 이렇게 해버려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묻지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박스 안에 합격자 결정. 이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다 아니까. 1차는 절대평가고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고, 2차는 원칙 절대평가고 예외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올해 10,000명만 뽑는다 하면 6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자 나올 수도 있어요. 만등까지 순서대로 뽑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지금 20년 넘게 절대평가 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시험에 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박스 안에 있는 게 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다. 올해는 최소 10,000명 뽑는다. 최소 10,000명 뽑는다고 했으면 최대는 없잖아요. 60점 이상이 모두 합격이고 최소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5,000명밖에 안 나오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5,000명 더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선발 인원은. 근데 아직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최근 1999년도 10회 시험부터 지금 23년 동안 절대평가를 실시했다. 계속 60점 넘으면 다 합격이었습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학원 다니면 절대 과락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목도. 그 대신에 이제 평균 60점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합격자의 점수 분포도를 보면은
전부 다 이게 55점부터 65점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이게 60점이면 그러니까 참 55점은 학원 다니면 무조건 55점은 나오는데 60점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정해지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쪽은 다 빼고 나면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왔던 거는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합격자 공고입니다. 맨 밑에 양가로 4번.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월은 우리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1번.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시험에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1월, 1개월 같은 말입니다.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전부 10월 첫 번째 주에 다 줍니다. 자격증. 늦어도 한 달 안에 내주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 자격증 받고 싶으면 시험엔 안 나오지만 시험 보고 나서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됩니다. 옮기는 게 아니라 수정하면 됩니다. 큐넷에 들어가서 그 주소를 변경하면 된다고요. 안 옮겨도 시험 보고 나서 하면 돼. 11월 달에 서울 거 받고 싶으면 경기도 거든 서울 거든 전부 다 택배비 2,500원 내면 자격증 집으로 배송해 줍니다.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수원시청까지 경기도청까지 받으러 가려고 하면 돈 엄청나게 들 수 있잖아요. 예, 안 오면 시청으로 보내줘요. 처음부터 시청으로 줘요. 여기는 시청에서 위탁돼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합격했는데 자격증 안 받아가냐고 연락 왔더라고요. 경기도청에서. 그래서 필요 없는데요. 자격증 이랬더니만 그 군포시청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찾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안 찾아가면은 보내줍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자격증 받아 찾아러 가보니까 9시부터 준다고 하는데 7시부터 와서 줄 서가지고 3시간 기다리다 받아서 3시간 기다리다가 길을 쓰고 막 새벽부터 받으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싶어요. 그때는 막 새벽부터 가서 줄 서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고 그냥 택배로 받으면 돼. 옛날엔 택배도 없었어요. 무조건 받으러 가야만 했어요. 경기도청에. 경기도지사라고만 적혀 있어요? 아니면 도지사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도지사까지만 있고 도지사의 누군지 이름은 안 적혀져 있어요. 기관명으로 해야지 사람 이름으로. 예를 들면 직원 경력금 줄 때도 그냥 도지사라고 해야지 개인 이름으로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개인 자기 돈 주면 개인 이름으로 해야 되지만 직원 경력금 주는 것도 개인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20페이지.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의사 우리 프린터 54번. 54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맨 밑에.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뿌린 자가 그들이라. 처음에 자격증 줬던 사람한테 재교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의 경우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처음에 합격하면 공짜로 주고요. 분실해서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도조례입니다. 왜? 시도의사가 교부하니까 시도조례. 시군구조례가 아니고 지자체인데 그게 시도조례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도조례라는 말이 있다고요. 2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 우리 프린터 51번에
51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51번에 동그라미 3번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합니다. 51번에 동그라미 1, 2, 3번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등록부터 다음 주에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